자, 2024년 정보직 9급 정보사회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024년 정보직 9급 정보사회론 문제 분석이라고 했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자,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10문제예요. 그럼 40점이 그냥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0점이 이제 고득점이죠. 자, 근데 공부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13문제, 52점. 근데 뭐 이 문제들이라고 다 틀리는 건 아니고 또 찍어서 맞힐 수도 있는 거니까 52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제자분들이 처음 시험 보고 와서 꽈락 나오면 어떡해요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꽈락은 진짜 나오기가 어렵다. 근데 실제로 꽈락 나온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 뭐 꽈락 나올 수 있지만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꽈락은 안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 방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방인데 육군 군정 9급인데 96점, 88점, 40점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사회론이 너무 어렵게 나니까 정보사회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런 분이면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분이면. 그쵸. 국어가 96점이잖아요. 국정학이 88점이잖아. 그 기본서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 문제집만 봤다고 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야. 자, 그래서 이제 정사론도 거의 공부 안 했는데 13에서 15문제 정도인가 맞은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런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여러분, 국어를 96점 맞고 어때요? 국정학을 88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사로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로 기본적인 거 찾아서 밥 먹으면서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에빈 토플러, 산업사회, AI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요. 저도 뭐 공부한 입장이 아니라 조언 드리긴 민망하지만 이렇게 했어. 자,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안타까운 건 저런 분들이 어때요? 정보사회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지. 그쵸. 777 사령부에 갔어도 어때요? 연구소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쵸. 자, 분석관이 된다든지 방첩사령부를 간다 하더라도 그쵸. 거기도 연구소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 재능을 낭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 포기하고 합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여러분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랑 같이 풀면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어렵긴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풀면 맞아. 나도 저런 식으로 저 답을 찍었어. 이렇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볼게요. 다음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이면 그쵸.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딥러닝이고 인간의 컴퓨터화 이게 잘못된 거지. 그쵸.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사이보그는 어때요? 인간이 기계 쪽으로 가는 거잖아.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 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컴퓨터화라고 하면 어때요? 이건 사이보그는 될 수 있어도 인공지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어때요? 기계의 인간화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의 구현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또 나와. 그쵸? 요즘에 생성형 그쵸?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지도 동영상도 그리고 어때요? 텍스트도 다 이제 만들잖아.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가상현실의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어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 자, 다른 학원 선생님은 어때? 4번을 답으로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 이제 그쵸. 이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때요? 2번이 답이다 라고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그쵸. 2번이 답이라고 했었죠.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맞췄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탈인간에서 자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이기론으로는 어때요? 전혀 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어때? 근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이보그 즉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신체를 가진 인간 기계 존재잖아. 인간이 기계 쪽으로 간다는 거죠. 로봇과 인공지능 등은 어때? 기계가 인간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기계 인간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2022년 기출에 났었어. 사실 22년도에 문제를 낸 분이 어때요? 올해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인공지능은 딥러닝의 발달을 아니 빅데이터는 딥러닝의 발달을 이끌고 빅데이터는 어때?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빅데이터 나오면 어때요? 인공지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고 이건 책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맞췄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AR 그쵸?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AIoT라는 게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된 개념이죠. 그러면 AIo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 인터넷 인프라가 결합한 것이다. 이건 맞는 거잖아 이거는. 그쵸? 인터넷으로 다른 장치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센서,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을 포함한 사물 네트워크, 그렇죠. 이것도 사물 인터넷은 맞는 거니까 어때요? 사물 네트워크까지는 맞는 거야, 그렇죠?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벼운 연결이라고 하면 어때요? 클라우드에서 다 계산해서 어때요? 계산 결과만 보내주면 어때요? 가벼운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지금 AIoT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엣지 디바이스들도 어때요? 이제 성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 등 엣지 디바이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어때?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 그렇죠? 그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야. 자, 그게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란 얘기잖아요. 이게 성능이 향상되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고 어때? 여기 성능이 좋아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IoT를 찾아보면 어때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어때?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자, 그래서 어때? 이 정도는 맞힐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화제국주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죠. 2022년도에도 어때요? 문화제국주의 문제가 나왔었죠. 국제지형에서 막강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흐름으로 대중매체의 제도적 수단에 관한 쟁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이 개념은 어때요? 문화제국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제국주의의 이제 뭐예요? 문화식민주의라는 건 어때요? 식민지 입장에서는 문화식민주의가 되는 거고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 문화제국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면 햄버거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때? 문화를 상품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상품주의도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건 뭐예요? 문화 생태주의다. 이 문제도 어때? 많이 맞았어. 자, 문화 생태주의는 어때? 문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의 유기적 관계와 그 콘텐츠의 흐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문화 제국주의와는 뭐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자, 3번까지는 어때요? 이제 그쵸? 제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자, 4번이 좀 어려웠죠. 다음 중 이론가와 저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건 어때? 이기론에도 있었잖아, 이거는. 그쵸? 자,
아감베네 호모사케르는 뭐 모르겠어 이거는. 그쵸. 아감베는 그쵸, 이번에 문제에 났었죠. 자, 그다음에 어때? 반다나 시바도 어때요? 우리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이라고 해서 어때? 책에 있었는데 누가 망치고 있나? 뭐 요거. 자, 헤러웨이도 어때요? 헤러웨이는 어떤 책을 썼었죠? 사이버그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감이 있었으면, 그쵸? 자, 헤일즈는 어때? 사이버네틱스라고 해서 어때?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쵸? 헤러웨이는 어때? 사이버그라고 해서 어때? 잡종.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 쪽으로 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는 캐서린 헤일스의 저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 감이 있었으면 맞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잘 봐. 나는 강진숙 교수님이 문제를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에다가 이런 문제를 실어놨었거든. 여기 973번은 어때? 작년에 적중한 문제고 974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 지금 반다나 시바하고 브라이도티하고 헤러웨이는 어때요? 강진숙 교수님이 어때요? 여성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학계, 그쵸? 우리가 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언론정보학과 교수인데 어때? 여성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헤러웨이, 브라이도티, 시바, 그쵸? 손지도 비슷하잖아. 근데 이제 책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잘 못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여기 써놔야 되겠네. 4번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중 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를 네트로와 여교사와 학생들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쵸?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 사업 및 교육 과정은 어때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을 토대로 설계되지만 지역교육청의 자율적 역할과 권한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것도 모르겠다. 그쵸? 독일의 공영방송사인 ARD와 JDF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제작하고 다양한 연구조사 성과들을 출간했다. 이것도 모르겠고.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국립 미디어 센터, 클레미 사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가장 많은 교육 대상은 언론인이었다라고 하면 그쵸.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때요? 이건 틀려도 된다 사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그쵸? 클레미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쵸? 교육을 받았는데 53%가 교사고 47%가 학생, 교육 전문가, 언론인 등이다. 이 중에서 어때? 2,748명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7% 안에 언론인이 들어가고 53%는 교사니까 4번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강진숙 교수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그치? 리터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해?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리 감이 있었어도 어때요? 맞힐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렇죠? 5급원이 물질 및 기술적인 문화와 비물질적인 문화 사이 변화 속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라고 하면 일단 기술혁신이나 문화혁신 같은 거는 어때요?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지체 아니면 기술지체인데 문화지체는 기술, 그치? 자, 기술은 어때요? 물질 문화를 대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보다 빠르다. 그럼 어때요? 문화가 이제 뭐예요? 제도 같은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비물질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늦는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기술 지체는 어때요? 이거는 기술이 늦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5급원 자체가 어때요? 이 사람은 5급원 자체가 기술 결정론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문화 지체가 나타나. 그렇죠? 그런데
개발도상국 등 그쵸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훨씬 더 많은데 개발도상국 등 예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기술 지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쵸 여기서 기술이 늦는다고 했다. 제도가 빠르다고 했다라고 이제 그쵸 자기가 그걸 꼭 봤다고 했는데 그쵸 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때? 답이 문화 지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쵸 7번 자 그래서 문화지체 같은 거는 어때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야 사회에서 중학교 사회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많이 맞췄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뭐야 통합사회로 여러분 배워 이런 건자 다음 중 정보통신기술이 합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적절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합리성이다라고 하면 어때? 합리화 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버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베버. 자, 그 베버는 뭐예요? 합리화를 뭘로 봤어요? 관료제로 봤잖아.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정보통신기술의 합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적절한 것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 이게 절대 안 돼. 연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연출 같은 거는 어때요? 근대적 합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합리성이라는 건 어때? 이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공감, 이거는 뭐예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피로, 그렇지, 피로. 이건 아니고. 1번. 이거는 뭐 정답을 1번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발전은 어때? 사회 구성원을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상호 활발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파놉티콘이다. 원형 과목이잖아요. 디지털 파놉티콘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이거는 뭐 그쵸? 이거는 뭐 책에 있긴 있는데 뭐 이걸 못 봤어도 어때? 이 문제는 맞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토플러가 주장한 권력 이동에서 가장 상위 권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지식이죠. 그쵸? 이거는 이런 문제는 어때요? 그냥 누구나 다 맞는 거죠. 권력 이동을 수행하는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은 어때? 폭력부 지식인데 폭력은 저품질 권력이고 부는 중품질 권력, 지식은 고품질 권력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어때? 맞힐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쵸? 자 사실 지금까지 8문제 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 4번, 5번 두 문제잖아요. 아까 문화지체까지 해도 어때? 3문제. 벌써 5문제는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자, 그러면 꽈락이 잘 안 나와. 이제 앞으로 5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중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 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직업적 관점인데 공간적 관점 어때? 문화적 관점이잖아. 공간적 관점은 뭐예요? 시간적 차원이라고 한 거지. 교수님들은 어때요? 문제를 그렇게 막 진지하게 내지 않아. 그렇지? 공간이니까 이거 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렇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 다 이제 맞췄을 거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9번도 이거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중 딥페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딥페이크라는 아이디의 미국 네티즌이 한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 영상을 합성해서 합성해서 올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럴 듯 하잖아, 이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및 제작 등에 쓰이는 순수 영상 기술이 허위 정보 기술로 악용됐다. 이건 뭐 확실히 맞지. 이걸 답으로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은 어때? 2017년 초부터 딥페이크 감식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가짜 비디오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것도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성적 적대신경망 기술을 원리로 하며 생성자와 감별자의 두 축의 핵심이다. 이거는 그쵸. 걔는 그쵸. 우리가 생성적 적대신경망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니까 사본은 확실히 맞는 거라는 걸 알았어. 그쵸? 자,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이제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저 같으면 3번을 찍겠어요. 왜 3번을 찍냐 하면 이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2022년, 2020년 요때 이제 문제를 내는 분들이 그치?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답을 잘 못 짓겠다. 처음에는 어때요? 연도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답을 잘 못 짓겠으면 어때요? 혹시 연도가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10번은 그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야, 이거는.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서 답으로 하면 3번 찍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2번이나 4번을 찍은 사람은 없을 거고 1번과 3번 중에 만약에 찍는다면 어때요? 제자분들도 3번을 찍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3번 찍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3번 찍는다. 저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다음 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거죠. 가상자는 이성적 확신에 따라서 주체-객체 관계 속에서 시각적 몰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근대잖아, 그쵸? 가상자는 뭐예요? 정보사회에 왜 들어와서 나타난 거잖아? 그러면 이성적 확신이다라고 하면 그치? 벌써 여기서 이제 틀렸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가상현실은 데카르트적 자아를 부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성적 확신 데카르트는 어때요? 근대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다고 할 수 있지. 그쵸? 가상자아는 자신이 고유한 정체성, 타자와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반복해서 뭐 부정한다라는 거죠.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쵸?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 자, 또 생각해보면 이성의 반대가 뭐예요?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보사회, 탈근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성보다는 뭐가 중요해졌다? 감정이 중요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 이것도 맞는 거잖아. 그러면 4번하고 1번, 그치.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번은 어때? 이거는, 그치. 많이 맞췄을 거예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쵸. 이제 12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읽어볼 필요는 있어, 이거는. 반데카르트적인 자아의 존재 양식 속에서 주체와 객체 간의 분리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데카르트는 어때요? 이제 코기토 논리에 의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해서 어때?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구별한다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인미잡이라고 그랬지. 인간 미만 잡이다. 인간이 주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잡, 객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데카르트적 자아는 어때? 가상자아를 말하는 건데 주체와 객체 간의 분리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혼동스러운 감각을 산출하는 육체로부터, 그렇죠? 독립된 정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게 데카르트적 생각이잖아, 그렇죠? 지금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감각적 체험에 몰입하지 않으면 주체로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현실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성보다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데카르트의 방법과는 반대로 자신과 구분되는 객체와의 대립 속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점으로의 동일시와 감정이입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자, 이런 측면에서 가상현실의 자아 정체성 양식은 계몽적 주체 간의 데카르트적 철학적 개념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걸 읽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대는 이성, 탈근대는 감정. 이것만 가지고는 어때? 문제를 맞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12번. 요게 좀 아까웠어요.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주장한 이론가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장치란 생명체들이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하며 지도, 규정, 차단, 주도,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것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아까 본 어때? 아감벤이고 호모사케르라는 책에서 이게 이제 인용한 건데, 그 교수님도 어때요, 그렇죠? 그렇지. 내가 아감벤의 호모사케르에서 문제를 낼 거야라고 해서 이제 뭐야, 그렇죠? 이걸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장치 사례로 컴퓨터, 휴대전화, 담배 등을 제시한다. 모르지만 뭐 그럴듯해, 그쵸? 모든 장치의 뿌리에는 어때? 행복에 대한 인간적 욕망이 존재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이거 이제 한번 이제 따라가 보는 거야 이게. 장치의 사례로 펜, 글쓰기, 항해, 언어 등을 제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4번을 봐봐 여러분. 장치의 통치와 지배 전략에 집중해서 장치의 열림행과 해방 전략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딱 봐도 이게 답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 왜 이게 답이냐 하면, 자, 지금 강진숙 교수님은 들레즈의 어때요? 배치에서도, 그치? 배치의 사가성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 들레즈의 배치의 사가성에서도 뭐예요?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푸코의 경우 장치를 권력과 명백히 접속되는 사례들에 초점을 두고 살핀다면 아감벤의 경우 일상적으로 권력과 접속되는 사례들에 집중해서 살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러한 차이는 양자의 장치와 주체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즉 푸코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장치와 권력관계의 주체화 과정을 중시한다면 아감벤의 경우 장치 통치와 지배 전략뿐만 아니라 장치들이 가능성인 열림과 해방 전략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기론에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이기론에 있는 문장인데 푸코의 담론 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질적 조건과 주체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저항의 주체 생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는 빨갱이들이 싫어한다고 했지 내가. 푸코의 개념, 푸코도 빨갱이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쵸? 빨갱이들도 푸코를 싫어하지만 푸코도 어때? 빨갱이들 연락 싫어한다고 했지. 자, 푸코의 개념은 어때? 공간적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공간 내에서 이질적 공간과 장소의 병치와 공존을 나타내고 있다면 들레즈와 가타리의 배치 개념에는 어때? 기계장치들이 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어때 희망을 내포하고 있어서 빨갱이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뭐 말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쵸? 자, 지금 열림과 해방 전략은 고려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답인 것 같잖아. 이거는 그쵸? 4번. 그래서 12번은 그치 12번.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이죠. 13번. 자, 다음 중 인공지능 리터러시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죠? 인공지능의 개념 및 사용법을 알고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구현, 활용하는 능력. 리터러시가 그치 능력이잖아. 맞는 거고, 그렇죠?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 AI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직장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뭐 그렇지, 활용하는 능력. 개개인이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고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이면 어때? AI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쵸? 답을 뭐 그치 잘 이 확신은 없었어도 어때? 답을 찍으면 이걸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개념 이해 도구로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어때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챗 GPT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3번은 뭐 이거는 그쵸? 이거 맞출 수 있었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정보사회에 관한 기술 결정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동화가 증가한다, 산업화가 증가한다, 노동화가 증가한다, 집단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쵸? 산업화나 노동화 같은 건 다 근대잖아. 그치? 정보사회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점점 개인화된다고 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도 개인화된다고 했고 대부분의 그쵸 학자들이 전부 개인화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몰라도 그치 자동화 찍었어야지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15번이야 15번. 자, 다음 중 빌렌 플루서의 코뮤니콜로기에 대한 그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학이다. 그치? 로기는 어때요? 학문이니까 우리가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 커뮤니케이션 목적은 소통의 욕망과 관계성에 있다. 이거는 그치? 이기론에 있는 말이야. 그쵸? 역사적으로 그림 시대, 문자 시대, 기술적 형상 시대의 코드화 과정이 전개. 맞잖아, 이거는. 이건 진짜 많이 한 거죠.
기술적 상상은 이용자를 주체가 아닌 기획자로 간주하는 시각에 근거한다. 잘 못 들어본 말이죠. 대중적 기술 형상의 이용자에게 대중적 기만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3번과 4번을 놓고 찍었어야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는 건데, 자, 강진숙 교수님 자체가 뭐예요? 대중적 기만을 되게 좋아한다. 옛날에 대중적 기만을 뭐 어떻게 했죠? 엘리트 기만이라고 바꿔서 정답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대중적 기술 형상에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이도 해독이 가능한 대중적 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해독이 가능해. 예를 들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과 같이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고 특별히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특별히 어려운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중적 특성 때문에 이는 곧 대중적 기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중적 기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결론이잖아, 결론. 대중적 기만이란 이용자가 코드의 의미를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해독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때? 해독할 생각조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대중적 기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중이잖아, 대중.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그래서 대중적 기만을 엘리트 기만으로 바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중은 있잖아요, 여러분. 대중 무식하지 사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용자의 코드의 의미를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해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술적 상상은 이용자를 주체가 아닌 기획자로 간주하는 시각에 근거한다 라는 거 하고, 자,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지금 기획자로 간주하는 시각에 근거한다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상상은 기술적 형상의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형상의 시대에서는 어때요? 생산 소비자가 되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을 내가 이제 어때요? 이거 조합해서, 그렇죠? 기획하는 것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치? 어렵긴 어려웠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요, 여러분. 교수님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으로 정답을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4번, 자, 이거 어렵긴 어려웠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죠. 강진숙 교수님이 얼마나, 그치? 자, 지금 대중적 기만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자, 플루스어는 담론형 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정보의 손실을 제한할 수 있지만 엘리트주의적 개입이 크고, 그렇죠?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송수신 간의 경계 없이 해석과 개입이 가능하나 대중적 기만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그때는 제가 무식해서, 그렇죠? 엘리트 기만을 대중적 기만으로 바꾸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다 의미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16번이에요. 자, 이것도 어려웠었지, 그렇죠? 다음 중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게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에서 가상현실은 왜 답이 안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어때요?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생성 AI는 주로 텍스트나 단어 입력 후에 이미지나 그림을 생성한다 라는 게 맞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3차원 모형의 이미지를 제작한다. 뭐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자, 미드저니나 아나트나 달리 등이 포함된다. 생각해보면 미드저니나 달리는 어때? 실제로 써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아나트,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자, 자연어를 입력하면 비디오 제작 및, 그렇죠? 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는 요즘에 챗GPT, 그렇죠? 얘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는 어때요? 2번을 찍는 것보다는 3번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어때? 3번 이것도 이제 맞힌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어때? 그런 여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나트는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쵸 스토리 생성 인공지능이야. 그치 스토리 전문 인공지능 플랫폼이래요. 자, 그래서 어때? 16번은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그쵸? 자. 그다음 이거는 뭐 책에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면 닐 스티븐슨의 1992년 SF 소설 어때? 스노우 크래시에서 몰입형 3차원 가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한 사용된 용어 맞잖아, 그렇죠? 가상 세계는 어때? 모형화와 친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모형화, 그렇지? 자, 지금 그치 모형화와 친밀성을 뭐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메타버스 유형인 일상기록, 라이프로깅은 대상 전체에 대한 정보와 증강기술의 결합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플랫폼인 거울 세계에는 어때요? 모형화와 거울에 투영된 내양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는데 틀렸잖아 이거는. 틀린 걸 알 수 있지 바로. 여러분 내양화가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건 뭐예요? 라이프로깅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 라이프로깅은 뭐예요? 사용자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해서 자신의 일상을 어때요? 지금 캡처해서 이걸 내양화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말인데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거울세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구글어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 구글어스가 거울세계라는 건 어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쵸? 이게 내양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 자, 18번. 다음 중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는 능력. 뭐, 그렇지. 비슷하네. 그쵸? 자. 내가 이제 세모 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지?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때? 공부를 안 했으면 그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어때? 내가 여기서 틀린 걸 잘 못 찾겠어. 아예 모르는 거 말고 내가 이제 아는 개념인데 어때? 틀린 말을 잘 못 찾겠으면 어때? 그럼 맞는 거라고 그랬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어때요? 능동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 창의적으로 구성,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뭐 틀린 거 잘 못 찾겠네.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통해서 제공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이버 리터러시 이건 책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사이버 리터러시는 무질서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잡자는 의미로 가상을 뜻하는 사이버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터러시가 결합한 용어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책에 있었지. 자, 무질서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잡자는 의미로 가상을 뜻하는 사이버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터러시가 결합한 용어다라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제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쵸? 이걸 생각해내고 맞은 거잖아. 그쵸? 자, 이게 보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쵸? 보건방에서도 어때요? 이게 답이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거네. 그쵸? 자, 그러면 19번 봐봐, 여러분. 이것도 참 아까운 문제예요. 아까운 문제.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언급한 이론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에디슨 기차 안내원으로 일했던 젊은 시절의 모험의 결과로 반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신체적 결함이 기계의 사운드 기록의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타자기가 시각장애인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신체적 장애는 감각 데이터의 흐름을 서로 구분하고 그를 주체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지를 잘 봐봐 여러분. 타자기는 타자수라는 기계 주체를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욕망기계는 다른 기계들과 접속돼서 생산하고 배치한다. 모든 기술적 미디어는 신호를 처리한다. 미디어는 어때요?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타작인데 미디어가 뭐죠, 여러분? 매체잖아. 타작인데 매체 철학자는 누구밖에 없어. 아니,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뭐 매체 철학자 그렇게 많이 알아요? 아는 사람 뭐 플루스, 키틀러, 그치, 이니스, 옴, 그치, 자, 맥루한 이 정도잖아. 그러면 타작인데 매체 철학자는 뭐예요? 아, 키틀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욕망기계는 다른 기계들과 접속돼서 생산하고 배치한다 라고 하면, 그치, 이건 들레즈와 가탈이잖아요. 야, 매체 철학인데 왜 들레즈와 가탈이가 포스트 휴먼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왜 나와? 그쵸. 이렇게 해서 2번 찍은 사람도 많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키틀러, 그쵸? 자, 아까 이제 보면, 그쵸, 여기 보면 지금 모든 기술적 미디어 모든 매체는 신호를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록 체계를 통해서 뭐 역사에 크게 뭐 필요 없고, 자, 기록 체계는 어때요? 주어진 문화의 중요한 정보의 위치 저장과 저장 처리를 가능한 기술적 네트워크를 뜻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때? 타작이 나오니까 어때? 아, 매체 철학자 키틀러. 여러분이 그렇게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그쵸, 굉장히 어렵긴 했어. 그쵸? 자, 여기서 매체 철학자, 매체라고 쓰지 않고 미디어라고 쓴 것도 어때? 교수님이 매체라고 쓰면 어때? 매체 철학자라는 걸 금방 기억할까봐 그렇게 매체라는 말 대신에 미디어라고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때? 들레즈, 그쵸? 기계들이 작동과 접속에 초점을 둔 것이고 집합적 배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쵸, 배치, 접속, 생산 이런 거 나오면 어때? 들레즈 해서 2번. 근데 이 문제는 많이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9번. 그래서 그쵸, 우리가 요거는 여기 넘어가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쵸, 다음 중 플루서가 주장한 미디어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피라미드형 담론, 나무형 담론, 원형 담론, 원형 극장 담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플루스가 어때요? 담론형 커뮤니케이션과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야, 이거는. 그쵸? 자, 그렇다면, 그쵸, 여기서 가장 담론같이 안 보이는 게 뭘까? 그죠? 지금 극장도 어때?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피라미드는 어때? 이제 수직 구조를 갖는 거지? 트리형도 뭐 비슷하잖아. 그쵸? 지금 이런 걸 트리 구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원형 담론, 사실 원형 담론이라는 말은 없어. 원형 대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담론형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때?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원형 여기서 가장 지금 어때? 가장 다른 어떤 담론과 대화 중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른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원형 담론을 찍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20번. 자, 20번은 어때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개정 이기론에서는 어때요? 이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플루서는 담론형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손실을 제한할 수 있고 엘리트주의적 개입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치? 엘리트주의적 개입이란 담론형이란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는 어때요? 엘리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어때? 그럴듯하게 주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화는 어때? 서로 평등한, 그치?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때? 결론을 도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 엘리트주의적 개입이 크고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은 송수신자 간의 경계 없이 해석과 개입은 가능하나, 그치? 대중적 기만 열나 좋아해. 그쵸?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플루서잖아. 그치? 플루서의 미디어 유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그러면 피라미드하고 나무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왜 원형이 왜 두 개 나왔지? 그러면 원형과 원형극장 중에는 어때? 위에, 그쵸? 이 선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피라미드나 나무하고 더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원탁의 기사 있잖아. 원탁의 기사. 이건 어때요? 다 평등한 입장이잖아. 그래서 어때? 3번인데 어려웠어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가 난다는 게 그치 이게 놀랍긴 하다. 그치 예전에는 어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났었어. 그쵸? 자 21번 다음 중 폴 비릴리오의 원격 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쵸?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변증법적 논리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원격 체험.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이거는 어때? 모순적 논리잖아. 그치? 모순 논리잖아요. 그래서 가상 이미지를 통해서 원거리의 물리적 현실을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때? 원격 현전이라고 했지. 이건 책에도 있고 실시간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존재 방식이면서 생체 감각의 마비를 통해서 인공 감각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매체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어때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예요?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어때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다 맞췄을 거다. 이거는 봐봐 여러분. 내가 그렇죠. 여기서 비리올리오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18세기까지 이미지는 형식 논리에 근거한 회화, 수혜, 건축이고 19세기까지 이미지는 변증법적 논리에 기초한 사진, 영화, 그렇죠? 포토그램이고 모순적 논리에 기초한 게 어때요?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다라는 건 어때요? 이거는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지. 자, 이렇게 했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파놉티콘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이다. 그렇죠? 자, 뭐 빅브라더, 원형가무, 감시사회, 그렇죠? 이게 다 감시에 관한 거고 유리천장은 뭐예요? 이거는 여자들이 그치? 뭐 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직장 내 성차별이니까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뭐요? 여성의 성차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승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신숙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여성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 선지를 유리천장 이렇게 맞춰야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하면 네트워크 사회가 정보사회잖아. 그렇지? 우리가 피터 드러커는 산업경제사회가 어때요? 지식경제사회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산업경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렇죠? 베리 후기 산업사회하고 그렇죠? 정보양식 다 뭐요? 정보사회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4번. 자, 이게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죠. 자, 지금 생각해보면 다음 중 철학자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포스트 휴먼 이론은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이보그 등의 이원적 구분 대신에 조의 평등성을 인정한다. 이거는 뭐 기출문제도 나왔고 책에도 뭐 수십 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렇죠? 포스트 휴먼 되기는 탈인간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윤리적 가치와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체가 있고 타자가 있을 때 여기 탈인간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써놓으면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 탈인간화가 아니라 어때?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교수님이 굉장히 그치 신경 써서 문제를 낸 거지. 탈인간 중심주의하고 탈인간화는 다른 거야. 이해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포스트 휴먼 되기는 어때? 탈인간화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윤리적 가치와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지금
캐서린 헤일스나 로지 브라이도티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판적 포스트 휴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스트 휴먼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트랜스 휴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나아가서 어때? 인간의 진화를 꿈꾸는, 그치? 계몽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트랜스 휴먼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 휴먼을 비판하는 도티나 헤일스 같은 경우에는 탈인간화가 아니라, 그치? 인간화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타자와 주체 간에, 그치?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치? 차이를 인정한다고 했잖아, 그쵸? 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한 조회, 그치? 조회의 평등 사상이 입각해서 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탈인간화하고 탈인간 중심주의는 다른 거야. 근데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죠. 자, 근데 3번 보면 포스트 휴먼 되기는 어때? 유목적 주체가 아니라라고 돼 있잖아.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 근데 우리가 보건방에서 그치 제자분들이 어때요? 이거 유목적 주체가 아니라 이거 답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렇죠? 사실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포스트 휴먼 대기는 기계 대기로서 인간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횡단적 복합체에 새로운 생태 지혜적 통일성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잖아. 들레즈나 가타리의 개념을 가져다 썼다고 했죠, 제가. 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책에. 근데 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췄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유목적 주체로 보았는데 이는 비단일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주체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타자화 된다는 게 아니야. 주체와 타자는 그치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체와 타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녀의 이러한 접근은 타자들과 제휴하는 능동적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다라고 해서 또 브라이도티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도 어때? 그 제목이 그렇죠. 유목적 주체야. 자, 그래서 24번은 어려웠지. 이건 24번은 어려웠는데 제자분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25번 또 보면 그렇죠. 이거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언급한 이론가의 주장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지? 쓰지 않는 것을 읽기. 이러한 읽기가 가장 오래된 읽기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 동물의 내장이나 별들 또는 어때 층에서 읽기다라고 하면 동물의 내장 별 나오면 뭐예요? 베냐민이잖아. 이해했죠?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러면 베냐민이잖아. 거리가 먼 거죠 지금? 모방과 재현의 태도를 넘어서 놀이와 표현이 중요하다. 아이 그치 맞잖아 이거는 그치 제2의 기술. 자 미디어 읽기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쵸? 여기 뭐 읽기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번역자의 과제는 어때요? 원작의 순수 언어를 번역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봐. 지금 비감각적 유사성에 근거한 미메시스는 감각을 넘어선 유사성을 다루지 않는다. 내용은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지금 비감각이잖아. 그렇지? 그냥 국어 문제처럼 풀었어도 지금 비감각인데 감각을 넘어선 유사성을 다루지 않아? 그거 틀렸지.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저는 25번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치? 그래서 10개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0개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치? 베냐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야? 미메시스. 그래서, 야, 베냐민 나오니까 어때요? 제자분들이 베냐민 문제인데 어때요? 기억한 게 미메시스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답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25번은 그렇지 이것도 많이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유사성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이걸 읽었다고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 미메시스 능력을 자극하고 일깨우는데 인간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볼 수 있게 돼. 이게 뭐예요?
비감각적 유사성에 근거한 미메시스 능력이란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자연의 주술적 제의적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려는 주술적 제의적 실천들, 곧 제일기술에서도 이 미메시스 능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때? 미메시스는 유의적 활동의 동력도 되는 거니까 어때? 미메시스는 어때? 다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 봐봐 여러분, 비감각적 유사성을 다루지 않는다. 그냥 이거 찍어라라고 어때요? 하는 거잖아. 이것도 앞에서 이 비슷한 문제 또 뭐가 있었죠?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자 조금만 이제 보면 그렇지. 해동 능력이 아니고 자 우리가 아간벤 문제 그렇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교수님이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를 내면서 이거 찍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10문제.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많이 맞힐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든지 그치? 이과였다 나는. 그치? 그러면 어때요? 지금 문화지체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모를 수가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뭐 맞힐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때? 저는 이번 문제는 한 52점은 그치 반드시 나올 거야 이거는 그치 52점은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대체로 60점 정도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잘한 거다 이거는 그쵸? 자 한 2개 더 맞았다 그러면 한 68점이면 어때? 굉장히 잘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맞힐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 어때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풀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또 다르죠. 자,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실 공부를 한다고 문제를 맞힐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냐?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공부를 했으니까 52점이나 60점을 맞는 거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40점대일 거라고. 40점대. 그러면 44점, 48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56점만 받아도 어때? 8점이 높아지는 거잖아? 8점이면 어때요? 한 2.6점 정도 되는 거야. 그쵸? 2.6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 과목당, 그치? 각 과목당 야금야금 점수를 높여서, 그쵸? 이렇게 평균 점수를 높여 나가면, 그럼 어때요? 여기서 8점만 높아도 어때? 국가정보학에서 또 8점 높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한 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것만 해도.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 어떤 부담 없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쵸? 컴팩트하게 하겠다.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자, 시험은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 시험이라는 거는, 그치. 효율성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효율성을 무시한다. 지금, 운이 좋아서 어때요? 그게 딱 생각이 났어. 아까, 뭐, 키틀러가, 매체 철학자인데 타자기는 키틀러지?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 베냐민은 어때? 미메시스지? 유목적 주체 어때? 책에서 읽은 것 같아. 이렇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어때? 그 중에 한 2문제 내지 한 문제만 건져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치. 남들이 불합격할 때 나는 합격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 전혀 안 한 사람도 어때? 뭐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한 40점 정도 맞았다고. 40에서 48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쵸? 그러면 제자분들은 어때요? 52점에서 60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 12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 지금? 12점이면 그쵸? 이거는 그치? 평균으로 말하면 4점이 돼. 이해했죠? 평균으로 말하면 4점이다.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어때? 지금 한 과목에서 4점 차이를 냈는데 이걸 어디서 따라오겠어요?
정보사회론을 그치 이 정도 맞는다고 하면 국가정보학도 어때요? 한 12점 정도 차이 날 거거든?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또 어때? 여기서 국가정보학에서 4점 더하면 점수가 8점으로 벌어져. 어디서 극복을 할 건데? 세 과목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뭔가 컴팩트한 저 선생님은 컴팩트해서 저 선생님 좋아 보여라고 하면 그럼 너 들어봤어? 라고 물어봐. 그러면 아니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50%에서 60%거든. 그럼 다른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40%는 뭘까요? 독학이지.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야 50명? 그 중에 어때? 그럼 50명 들었다고 쳐. 50명도 사실 들었을지도 몰라. 그 50명 들은 사람 중에 합격권에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대 1 정도 되면 어때? 5명. 그럼 그 중에 어때? 7급이나 9급은 몇 명일까? 2명. 그런데 2명이 커뮤니티에 와서 2명 합격권인데 2명 합격권이 커뮤니티에 와서 그 선생님 좋다고 글을 쓴다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사람이 80%가 넘어. 그런데 커뮤니티에 가면 어때? 전부 제 욕밖에 없거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박주천 선생님이나 어때요? 전한길 선생님도 어때? 누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박주천 선생님을 추천하겠어요? 아니 이상한 선생님을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어때요? 그치?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강사 편 들었다가 알바로 몰리는 그런 위험을 뭐하러 부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어때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강사 추천은 잘 안 하는 거야. 누구라도. 그런데 자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강사를 추천해? 다 알바 아니면 그쵸. 아니면 어때요? 저한테 진짜 악감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험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합격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사실 저는 제 카페나 그렇죠. 제 카페야 합격 수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 고맙게 생각하거든. 그분들이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거나 그렇죠. 또는 누가 자 우리가 어때? 누굴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저는 다 수업을 했잖아 어쨌든 그렇지. 근데 어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어때? 이미 수업을 한 거하고 같은 가치를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저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제자분들이 적어도 어때? 다른 사람들보다 2개에서 3개는 더 맞는다. 그래서 어때?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점수로 최종 합격해서 반드시 어때요? 원하는 부대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엄청난 점수로 그렇죠? 올해 엄청난 점수로 최종 합격해서 모두 어때요? 원하는 부대에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